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2022년도도 목적한 바 다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 1월 달에 우리가 또 어떤 기사들에 주목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종신보험의 4가지 위험관리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은 당연히 사망보장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4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요, 소득세 비과세 효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 4월에 세제 혜택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세제 혜택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한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라든가 추후에 우리가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세금을 낼 때 지금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세제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계속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도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다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금 납부 재원 조달 기능이 있다. 이거는 종신보험이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즉 납입한 원금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종신보험이 갖고 있는 저축 기능,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추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그러한 조달,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산 이전 기능, 자, 수익자와 계약자가 동일하게 되면 이거는 고유자산으로 봐서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세에 대해서 좀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소득 분산 효과. 자, 보험은 만기나 또는 중도 해지 시 그때 이제 상속이나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의 변경 같은 거, 계약 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계산해서 자금을 잘 조달할 수도 있고 융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즉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종신보험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라는 고유 기능 외에도 이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라면 고객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또 불리고 이런데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기사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망 관련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이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장 컨설팅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사 내용은 이제 건강한 나이가 66.3세다. 그리고 병치레 기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대 수명을 기준하면 20% 정도, 17.2년 정도가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인 기대 수명 2019년에 남성이 역사상 이제 이 통계 자료 발표 이후에 처음으로 80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80.5세, 여자가 86.5세, 그래서 평균 83.5세로 10년 전보다 3.3년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 산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오래 살게 되면 어떤 게 중요하죠? 다 아시다시피 건강하지 못한 유병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 자료에서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보면 남녀 평균 기대 수명, 이 수명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건강 수명도 당연히 이에 따라서 좁혀지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유병 기간을 보게 되면 남성이 약 15년, 여성이 약 19년으로 역시 여성이 유병 기간이 길 수밖에 없으면 당연히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이나 이런 진단금 또는 사망 관련한 보험료는 남성이 비싸지만 입원이나 수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치료비 이런 부분들은 여성이 더 비싸고요. 실손의료 보험도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보면 뭐 물론 이거는 손해율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비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부분,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나이가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병치레 기간, 이 기간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네, 맞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이거나 또는 소득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즉 은퇴를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이 은퇴 준비를 이 건강하지 못한 시기에, 즉 아프거나 다치면은 더 악화, 즉 이 은퇴 생활을 굉장히 비참하게 또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있을 때 보험을 미리 잘 준비해 두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만기라든가 또는 보험금, 즉 미래 물가를 반영한 보험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컨설팅에 반영한다면 좀 더 나은 컨설팅을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뭐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죠. 고가 표적 항암제, 안보험, 안보장,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기사인데요. 즉, 다 아시다시피 일반 치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고객분들한테 설명할 때 암세포도 있고 정상세포도 있는데 같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되레 건강을 잃는 부분 또는 치료가 더딘 부분,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고가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고가 표적 항암제의 좋은 효과 그리고 탁월한 치료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데, 이 고가 표적 항암제가 대부분 신기술 치료다 보니까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서 이 부분이 결국은 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못하거나 또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을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 커버를 해놓는다면 좀 더 나은,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치료 기술들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들이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소비자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보장 컨설팅을 해드린다면 좋은 제안을 드릴 수 있고 또 좋은 소득으로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계산은요, 음주 킥보드, 즉 음주하고 킥보드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게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난 부당하다, 억울하다 해서 결국은 권익위에 제소를 했는데 결국 권익위에서도 이 취소 처분이 적절하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자, 서울 마포 인근에서요, 술을 먹고 킥보드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이 면허 취소 수치보다 기준보다 높았거든요. 알코올 농도가. 결국 얼마나 위험해 보였으면 결국은 음주 단속에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든 재수없게 걸려서 취소 처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취소 처분을 당한 사람은 정말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 운전하는 게 정말 면허 취소 대상이 됐는지도 몰랐고 이 킥보드 운전하는 거는 자동차랑 또 사고 위험이 낮지 않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해당 취소 처분을 경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거는 시사적인 의미도 좀 있고요. 현재 이 킥보드 사고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정당한 판단에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영향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해당 처분이 제대로 된 처분이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냈습니다. 즉 중앙행심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나 상황을 다
참작해서 해당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자, 제 고객분 최근에요. 아드님이 부산에 갔다가 이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굉장히 찰나의 큰 사고로 이어졌거든요. 다행히 지금 이제 건강을 잘 회복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사고들이 제 주변에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비자분들한테 꼭 한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경각심 좀 일으켜 주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손보험 얘기입니다. 뭐 실손보험 얘기는 뭐 작년에도 끊이지 않았고 올해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가장 밀접한 보험이기도 하고 가장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 보험입니다. 자, 2031년에 이대로 가면 실손보험 재정 적자가 무려 112조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엄청나죠. 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뭐 일단 올해만 3조 5천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거의 4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1년 이대로 가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재정 추계를 통해서 예상을 해보면 2031년에는 무려 23조 정도나 적자를 보일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손해보험사들이 또 이 적자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뭐 3,900만 건 정도 판매된데 지금 더 늘어났겠지만 생명보험사가 20%, 손해보험사 80%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또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보장 내용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4차 실손 개정을 통해서 이를 잡으려고 하지만 이게 단순간에 잡히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개선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당연히 보험료 올리면 됩니다. 매년 20%씩 약 20%씩 올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떨까요? 당연히 소비자분들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보험이라는 게 갱신형이라는 것이 이러한 손해율과 그 다음에 이 실손의료보험 건강보험의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판단해서 보험료에 산정이 되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보험료 자율화가 됐지만 함부로 올리지 못하죠. 당연히 보험사와 정부가 계속 이제 싸웁니다. 긴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고 이전에도 실제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만큼 제대로 올린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는 비슷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도 있고 또 그 지방선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민심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또 이것을 올릴 수 없다. 결국은 엄청난 싸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걸 해결하려면 당연히 이 실손보험의 적자 주범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급여 치료들 그 중에서도 늘 얘기 나오는 도수치료라든가 백내장 수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예, 굉장히 어렵고 최근에 보험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병원들을 고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세 발의 피일 뿐인 것이죠.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 특히 백내장 수술이나 백내장 검사 쪽에서 그 재정 적자를 만들어내는 그 비율이 엄청나게 큽니다. 출혈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부분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손보험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소비자한테 어떻게 되느냐. 결국 4차 실손으로 갈아타느냐 또 나올 5차 실손, 6차 실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갈아타는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얘기되고 또 이 부분이 이제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답은 없는 얘기지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움직이시고 이 부분 즉 갈아타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길게 보면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험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부담을 더는 쪽으로 컨설팅 방향을 좀 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진짜 건강하지 못한 시기에요.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라면 그 전에 내놨던 보험료는 정말 경비로 나가는 돈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구실손이 가장 이제 손해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 구실손의 가입자분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4세대 실손으로 옮긴다. 그러면요, 되레 구실손은 점점 더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야 되고 앞서도 언급했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실손보험 쪽으로 영향을 다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결국 보험료에 대한 부담, 고객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컨설팅 방향을 잡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 4가지 기능 정말 좋은 기능이죠. 특히 세금 부분의 혜택들, 이러한 기능들, 그리고 저축성 기능이 있다는 거. 종신보험을 솔직히 사망보장 기능 하나로만 판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신보험 상품 구조 자체가 그렇게 저축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예정이율이라든가 납입 기간,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시기, 이런 편차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러한 기능들을 잘 활용한다면 많은 고객분들한테 좋은 컨설팅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장 컨설팅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병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 하나, 이 기간에 같이 맞춰지는 소득, 즉 소득이 끊기거나 적어지는 부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컨설팅을 잘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고가 표적 항암제 치료, 앞으로 이러한 신치료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러한 치료들은 소비자의 주머니를 굉장히 이제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들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좀 더 제공해 주기를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음주 킥보드 사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이나 지금 또는 기관의 입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각심을 좀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실손보험 누적 적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보험사의 이러한 부담들, 즉 이러한 손해보험사, 특히 손해보험사의 부담들은 나중에 이제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기사에서 앞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은 과거 일본에서 보험사가 파산한 그러한 경험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손보험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갈아타기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분들한테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컨설팅 방향을 좀 잡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는 이 하나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기존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판단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